자, 우리 독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자, 일단 독서를 읽기 전에, 지금은 이제 뭐, 선생님이 설명도 해주면서, 정리도 해주면서, 이제 문제에서 우리한테 뭘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풀이를 해볼 텐데, 근데, 일단 글을 읽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 독서든 문학이든, 일단 나누지 말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그 현장에서, 그럼 내가 시간 내에 처음 본 글을 읽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글을 읽는 방법하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제 한번 봤죠?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제 스스로 한번 봤을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대체 이 지문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사고하게 했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글을 읽는 거 하고, 당연히 좀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모의고사 현장에서 막 처음으로 읽는 글을 읽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리도 할 거고 설명도 하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좀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문학이든 독서든.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건 이제 현장 독해법은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막 하고 나면 이제 보통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자, 문학 같은 경우에도 막 분석을 해놓고 이제 그리고 손지를 보면 어때? 너무 자연스럽게 맞는 말로 막 여겨진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일단은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현장에서 읽어내질 못해요.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보질 못해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정상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애초에 다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애초에 글을 읽는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겠어요? 음. 처음 보는 글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현장에서 읽어내는 것하고, 그리고 이미 지금은 어떠한 글인지 아는 상태에서 그 선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은 원칙적으로 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걸 듣고 오히려 역으로 막 좌절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막 이러면서 좌절하지 마라. 애초에 다르다. 알겠지? 자, 그건 독서나 문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우리 중요한 내용 체크 좀 하면서 또 정리 좀 하면서 봅시다. 자, 일단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정의를 했답니다. 그런 존재를 작은 따옴표 보이죠, 여러분? 이제 개념어까지 이제 나타내 줬네요. 이제 그런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현 존재라고 정의한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삶의 실존적인 의미를 좀 탐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 현 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현 존재가 이제 어떤 이제 내용인지 그 앞줄에 나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자신이 이제 왜 존재하고 이 존재하는 대체 이 삶의 의미는 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나면 뭐 아니라라고 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읽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현 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게 그래서 아니에요. 끊임없이 존재 의미에 대해서 물음을 이제 제기하는 그런 존재니까요. 자, 그래서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렇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자래요. 음. 그래서 지금 1문단 일단 읽어봤고요, 여러분. 자, 1문단에서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라고 하면 이 하이데거의 이 현존재란 무엇인가 였죠, 그죠? 자, 하이데거의 자, 현존재였습니다. 자, 그럼 하이데거의 현존재는 뭐였죠, 여러분? 이 존재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잖아요. 자, 그게 현존재다. 알겠죠?
그렇게 뭔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 나간다. 알겠죠? 같은 말인데요. 그렇게 스스로 자, 존재 이유를 만들어 나간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 자, 더 읽어보자. 자, 그런데 이 현 존재는 이라고 해서, 자, 체크해 봅시다. 그런데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 존재는 결국은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가 있고 또 그 체제에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된대요. 자, 언제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현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사회에 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인간은? 자,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된대요. 음.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런 현 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자, 다시 한번 작은 따옴표 개념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줄차 봅시다. 자,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서 존재하며 그렇게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답니다. 세인이 뭐냐고요? 여기 되어 있죠. 자, 익명의 타인들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이렇게 개념어는 설명해주는 그런 수식이 있을 경우에 뭐 너무 어렵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현존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요렇게죠. 현존재가 뭐냐고 이제 수식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현 존재가 사회에 속해 살다 보면 그렇게 세인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그렇게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대요.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어서 이렇게 세인의 일원이 된 현 존재는 그렇게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되더라 였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문단의 내용 봤고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 자, 이 문단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이제 그러한 현 존재가 실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다? 익명의 타인인 세인으로 살아간다. 이유가 뭐였죠? 이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 그치? 자, 현 존재는 익명의 타인이라고 하는 세인으로 존재하면 이제 그렇게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된다고 했죠. 알겠죠? 이유가 뭐다? 사회의 체제. 자, 더 보자. 자, 그렇다면, 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됐네요. 자, 그렇다면, 비본래적인 삶에서 해방되어 이 본래적인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 자, 질문을 좀 던졌네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다시 본래적인 삶으로 뭐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이에 대해서 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답니다. 어떻게 본래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면 나아갈 수 있대요. 자,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 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주 확실성을 가지고 있대요. 죽음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삶의 일부분이고요. 음.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음. 반드시 확실하게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비록 오지 않음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은 삶의 일부분인 건 맞잖아요. 자, 다시 말해. 자, 다시 또 풀어 얘기해 주네요. 다시 말해. 죽음은 현 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 존재 자체의 내재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읽다 보면 죽음이라는 건 나 스스로 경험하는 그런 고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다.
죽음은 결국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고, 나의 죽음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알게 되고, 본래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된다. 라고 했네요. 자, 정리해보자. 그렇게 3문단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세인으로 살아가는데, 그치? 자, 2문단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자, 이런 세인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자, 벗어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결국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뭔가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죠. 죽음에 대한 인식. 자, 그럼 이유가 뭐였죠? 죽음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건 왜 삶으로부터, 이 세인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인데, 그 이유가 되는 그런 키워드를 좀 보면, 죽음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쵸? 또 대체 불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그건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고, 자, 이런 식의 표현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면, 자, 대면하면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보자, 사문단. 자, 그러나 이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그냥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에는,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라는 말이 좀 전에 나와 있던 대로 어떤 의미냐면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그저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자, 그러면 본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근데 그건 뭐 좀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산문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죽음을 대면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그저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당연히 살아갈 수 없겠죠. 자, 그렇게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결국 현존재는 불안을 느끼게 돼요.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게 되면 결국 불안을 느끼게 되고 자꾸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키게 되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죽음을 막 은폐하게 되고 그렇답니다. 음. 죽음과 자신은 막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게 되면서 그렇게 죽음의 확실성을 또 부정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회피와 무관심이 이런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한다고 보았다. 였습니다. 그래서 사문단의 내용 또 정리하면, 자, 죽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얘기였죠, 여러분. 맞죠? 자, 죽음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었죠? 죽음에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것. 맞죠, 여러분? 자, 죽음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불안을 계속 느낀다고 했고요. 그렇게 세인으로 전락시킨다고도 했고요. 자, 그렇게 죽음을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야 라고 자꾸만 외면하게 된다고 했고요. 그렇게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한마디로 정리했죠. 이러한 회피와 무관심이라고. 그치? 이런 회피와 무관심은 뭐다? 현존재의 고유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현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랬으니까요. 결국 현존재의 고유함을 떨어뜨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따라서 하이데거는 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대면하여 선취할 걸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죽음을 대면해라. 처음 나온 말 아니죠, 여러분? 그쵸? 참, 질질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렇게 죽음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삶을 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런 게 적극적인 대면의 방식인가 봅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해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정리할 건 없어 보이고요. 자, 이렇게 오문단의 내용은 그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듯 다시 좀 요약 마무리를 해준 것 같아서 새로운 내용은 없어 보이네요. 음. 자, 이렇게 일단 가지문 읽었습니다. 나도 같은 방향으로 한번 읽고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의 정리를 좀 참고해서 너희들도 정리를 좀 스스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보자.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했대요. 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에게 인생은 이렇대요. 줄 쳐야겠다, 그지? 자,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또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인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거다. 그래서 하나의 긴 기대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의 긴 기대라는 정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읽었던 이 문장이 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넘어가고 줄은 안 치고. 자, 그렇게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요.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네요. 음. 자, 이렇게 1문단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사르트르에게 삶이란, 그치? 자, 삶이란 결국 긴 기대와 같다. 이랬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 실현을 위해서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자, 위해서 새로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자유를 가진 존재랍니다. 자유를 가진 존재. 자,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이 기대와 자유는, 자, 이거 1문단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린 이렇게 기대와 자유를 통해 삶의 의미를 형성해 나간다고 했어. 1문단에.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과 동시에 중지된다. 자, 죽음이라는 것이 또 연결되어서 풀리네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읽었던 가 지문 속에서의 그 죽음의 의미와 지금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이 죽음의 의미가 뭐가 다른지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치? 자, 이런 과정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의 죽음은 그렇게 이 존재 방식의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고, 이는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한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이건 나와 관련이 없대요. 사르트르의 죽음은 이렇게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보았고, 이것을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서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즉, 이 죽음이라는 건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그저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래요. 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이 좀 다르죠. 사실 많이 다르죠. 음.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이 문단에서는요,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좀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1문단에선 그거였죠. 삶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긴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날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르트르의 죽음은 이제 그런 것을 그냥 중지시키는 거래요. 이런 기대와 자유의 삶을 중지시키는, 차단하는 거래요. 그렇게 어떤 표현도 있었냐면 이 삶에 있어서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의 사실일 뿐,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 뿐, 이렇게 해서 결국 우연성을 가진다고 했죠. 알겠죠? 그리고 또 결국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쵸?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그저 무의미하게 만든다.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걸 무의미하게 만든. 이렇게 얘기했네. 음. 더 보자. 음. 선문단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내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대요.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 자신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내가 그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어려워.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사실상 나가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결국 나일 수 없다. 타자인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하면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죠. 결국 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듯 사르트르는 조차 봅시다.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은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정리한 내용 중에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유가 밝혀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라지면 결국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알겠죠? 자, 이렇게 3문단의 내용, 이미 읽었던 1, 2문단하고 일정 부분 많이 겹치고요. 그래서 정리를 뭐 길게 할 게 없겠네요. 이렇게 3문단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우리는 죽음을 이 삶의 일부분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이 죽음을 결국 이 삶을 결국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하는가? 알겠지? 자, 그래서 뭐 길게 다시 쓸 건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래서 3문단에는 이렇게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제 그 이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음. 자, 그럼 보자.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그 이후에 결국 죽음이라는 사건을 겪은 그 당사자, 즉, 나라고 하면, 그 나는 그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죠.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만, 타인에 의해서만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은 결국 나라는 그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야.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한대요. 그래서, 자, 이
이러한 어떤 생각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 있음을 드러내 줬습니다. 죽음을 너무 타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본 거야 라는 비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또 좋은 위로가 되기도 한대요. 자, 즉, 타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되기도 한다. 읽어보면 결국은 고인의 삶은 타자의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을 좀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게 되고 또 한편 마음의 이런 상실의 아픔을 좀 극복할 수 있게 되기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결국에 이 사르트르에게 실존적인 삶을 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자, 아니라고 했네요. 그리고 사르트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래요. 여기서 주체적인 태도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을 하며 자, 그렇게 그에 대한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사르트르의 관점이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읽어봤고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해야겠죠. 그 마지막 문단에는 이제 이러한 사르트르의 생각이 비판을 받고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자, 비판받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일단 비판받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이건 죽음을 너무 타자 중심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죠. 자, 그러나 뭐도 있었냐면 긍정적인 관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게 뭘까요? 정리해 보면 결국 그렇게 타자의 죽음은 결국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뭐 기억을 타인과의 그런 타자와의 기억을 좀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좋게 승화시킬 수도 있고 또 이 상실의 아픔을 좋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르트르의 실존적 삶이란 그러니 죽음에 의미를 두지 않고 맞죠?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저 현재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네요. 현재의 삶에 대한 주체성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주체성은 뭐였죠, 여러분? 자유나 선택이나 책임과 같은 그런 것이었죠. 글을 필요한 만큼 우리가 충분히 읽고 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만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야.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통해 특정 개념의 의미 변화, 특정 개념의 의미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실존적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현존재라고 했죠, 우리. 일단 가에서 현존재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걸 우리가 봤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좀 전에 읽었던 이 사르트르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자, 그 다음 3번. 가는 나와 다르게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통해서 그 이론이 지닌 한계를 드러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현존재의 개념이 결국 마지막에 지금처럼 어떤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마무리가 됐나요? 그렇지 않았죠. 자, 나는 가와 달리 역사적 인물의 삶을 없었죠,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의 삶을 여기에서 뭐 예로 들면서 분석하면서 그렇게 갔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 현 존재에 대한 단독 문제였네요. 아까 가지문 읽고 요거 푸시면 되죠, 사실. 자, 현 존재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안을 느끼게 된다라고 했니?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인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현 존재는 죽는다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면 그렇게 불안을 느끼게 되어서 그렇게 세인으로 전락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현 존재는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산다. 이렇게 했는데, 뭐,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라 해야 돼? 아니죠. 자,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면, 자, 그렇게 죽음이라는 건 이제 반드시 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면, 삶이 유한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 그렇게 죽음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면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했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본래적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음이라는 건 반드시 온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적극적으로 대면하게 되고 그렇게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자,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요. 적절하게 느껴지는지 보세요. 현 존재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때 고유성을 상실하고 비본래적인 삶을 산다고 했죠, 여러분. 자, 아까 정리된 말 다시 한번 이해 안 되시면 좀 확인해 보세요. 자, 이게 어디 있었어? 이 문단에 있었잖아, 그치? 음. 4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그 얘기네요. 그죠? 자, 죽음의 대체 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대면해야 자기가 이런 본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했죠. 그죠? 넘어갑시다. 자,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을 좀 비교해라 라고 했는데, 사실 기억, 니은은 좀 무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기억은 그 문맥 속에 세인의 의미를 이해했어야 했고, 자, 니은은 이제 타인이었기 때문에 뭐 접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OX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세인은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존재다. 맞니? 맞지? 자, 그럼 니은은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존재다. 이게 뭐죠? 자, 기억은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이고, 맞죠? 니은은 타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넣었더니, 옳게 잘 말했네요. 타인은 결국 이 타인의 죽음에 의미 부여하는 존재잖아요.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 자체는 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타인이죠, 여러분. 나머지 보세요. 기억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죠. 기억은 익명성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죠.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결단을 실현하는 존재는 아니죠. 자, 나의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이제 보기에 나오는 새로운 말을 어떤 내용을 비판한다고 하면 가장 적절하게 뭐냐가 사르트르의 관점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뭔지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바로 봅시다.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다. 맞니? 맞지? 자, 그러니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실존적 의미를 지닌다? 틀렸죠? 자,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는 것이 그 사르트르의 입장 아니었나요? 죽음을 맞이해야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떠나서 현재의 삶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음. 자,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인 거 맞니? 맞지. 그러니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 맞니? 맞죠.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사르트르의 관점이 맞죠. 이것은 사르트르의 생각입니다. 자, 또 읽어보는 이 선지에서 사르트르의 관점을 표현한 말이 옳게 표현이 됐다면, 그때는 이제 복이랑 관련을 지어서 좀 더 이제 어울리는 걸 찾아야겠네요, 여러분. 인간은 자유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으므로, 인간은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 자신의 관점에서 죽음을 해석하며 실존할 수 있다, 맞니? 아니죠.
자기의 죽음은 또 얘기하지만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나의 사라짐을 의미하는 거 맞니? 맞아.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해.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갈 수 없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인간은 각자의 기대에 따라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죽음을 주관적인 의미로만 인식할 수 있다? 아니죠. 자신의 죽음을 또 얘기하지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기를 떠나서 사르트르의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 선지 자체가 이번밖에 없네요. 자, 20번에 뭐 3점이라고 되어 있긴 하나. 자, 내용 봅시다. 자, 가의 하이데거와 나의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분석한 걸로 들린 게 뭐냐. 음, 그럼 보기를 좀 읽어야겠네요. 자, 볼게요. 주인공이 인생의, 오랜만에 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주인공이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은 이후부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참 인상 깊었다. 죽음을 깨달은 이후부터.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이 대체 불가능성을 인지하고 난 다음부터 참 삶에 최선을 다하더래요. 자, 그렇게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자는. 참, 이렇게 유한성에 대해 생각을 하고 나니까 더 열심히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렇게 내가 죽음 이후에, 죽고 난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줄 거라는 생각을 또 막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일부 우리가 지금 읽었던 하이데거의 글과도 또 일부 또 이 사르트르의 글과도 충분히 연결이 가능해 보이는 이 보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의 하이데거는 유한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한 존재가 비본래적인 삶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 비본래 삶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가 뭐죠, 여러분? 자, 이게 세인의 삶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 유한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 좀 세인의 삶이라고 해도 되냐라고 하면 뭐 당연히 맞아. 이래야겠지. 그 다음 하이데거는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했던 거를 막 반성해보고 돌아보고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현 존재가 세인으로서의 삶을 좀 반성하는 거네라고 하겠다. 어떠니? 괜찮니? 괜찮죠? 자, 내가 세상을 떠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게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내 삶이 타자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것으로 사르트르가 해석할까요? 그렇죠.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자, 결국 이 둘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결국 삶의 실존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것도 맞겠죠. 그럼 그렇게 마지막, 자, 이 마지막 부분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이 둘 모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하이데거는 괜찮지만 사르트르는 부정을 해줘야죠. 음. 자, 투말하지만 사르트르는 우리 아까 어떤 식의 결론이 나왔었나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결국 이것을 떠나서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저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결국 내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건 사르트르의 관점과는 맞지 않다라고 해주셔야죠.
자, 두 번째 지문으로 갈 거고요. 이제